어머니, 오늘도 바느질만 하실 거예요? 박미경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낡은 단독주택,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이 집의 작은 바느질 방에서 오정숙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이 자수를 끝내야 해서. 78살의 정숙 씨는 평생 바느질 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복집을 운영했고 손끝에서 태어나는 섬세한 자수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혼자 사는 것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아들 이준혁 씨가 모셔온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미경 씨는 친딸처럼 다정했고 손자 도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으로 달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바느질 방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정숙 씨는 그곳에서 오래된 자수 노트를 펼쳐놓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미경 씨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하셨어요? 아, 깜빡했구나. 지금 할게. 깜빡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일하는 시간인데. 미경 씨는 프리랜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정숙 씨와 둘이 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도움이 아닌 의무가 되어 갔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 찬물에 그릇을 씻으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경 씨가 바느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집안일 일지요.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정숙 씨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일일 업무 기록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미경 씨가 미리 작성해둔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감시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준혁 씨가 퇴근했습니다. 식탁에는 미경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가족이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15살 도윤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준혁 씨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편하게 지내시죠?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신경 쓰는데 시어머니가 불평하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정숙 씨는 고마워하며 바느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미경 씨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꿀차 드세요. 숙면에 좋대요. 고맙구나. 정숙 씨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한 꿀맛 뒤로 약간 쓴맛이 느껴졌지만 별 생각 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이상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졸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느질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잠들기 직전 정숙 씨는 문틈으로 미경 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미경 씨가 이미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일어나셨네요. 미안하다. 어젯밤에 잠을 너무 깊이 잤나 봐.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일지 작성 안 하셨죠? 오늘부터는 꼭 쓰셔야 해요. 미경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지를 가져와 어제 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미경 씨는 꿀차를 가져왔습니다. 정숙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 그냥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숙 씨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집안일 하는 시간, 그리고 잠드는 시간. 모든 것이 미경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바느질 방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숙 씨가 갇혀 있는 작은 감옥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을 앞둔 동네의 낡은 집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수 노트를 펼쳐들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며느리도 힘들 거야. 나는 그저 짐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시는 꿀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며느리가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윤이는 할머니의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5살 소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또다시 꿀차를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정숙 씨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어머니, 이 자수는 언제 끝나요? 미경 씨가 바느질 방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한 일주일쯤 더 걸릴 것 같은데. 일주일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 시간에 집안일이라도 더 하시지. 정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느질은 자신의 유일한 낙이었고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에는 그것이 쓸모없는 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좀 더 빨리 할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베란다 청소도 하셔야 해요. 일지에 적어드릴게요. 미경 씨는 정숙 씨의 일일 업무 기록장을 펼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베란다 청소, 화장실 청소, 창문 닫기. 항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정숙 씨는 기록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8살의 몸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은 오래 서 있으면 쑤셨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숙 씨는 베란다로 나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화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가 수시로 확인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기 구석 좀 더 깨끗하게 닦으세요. 응, 알았어. 정숙 씨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구석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미경 씨는 식사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김치와 반찬이 조금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는데 미경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드세요? 응, 너도 바쁜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뭐 알아서 하세요. 미경 씨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작은 상에 밥과 김치를 올려놓고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이 부족했지만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까워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5살 소녀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바느질 하세요? 응, 그런데 오늘은 청소를 많이 해서 좀 피곤하구나. 도윤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할머니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도윤이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바느질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준혁 씨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고 미경 씨는 웃으며 남편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응, 고마워. 정숙 씨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러 반찬이 있었지만 정숙 씨는 김치만 집어 먹었습니다. 다른 반찬을 먹으면 며느리가 눈치를 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반찬을 안 드세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김치가 맛있어서. 그래도 반찬도 드셔야죠. 영양 생각해서. 준혁 씨가 미역국을 정숙 씨의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맙다고 웃으며 국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씻으며 손가락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미경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지 쓰셨죠? 아, 미안하다. 깜빡했구나. 깜빡하시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하셔야 한다니까요. 정숙 씨는 바느질 방으로 돌아가 일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한 일들을 적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베란다 청소, 화장실 청소, 설거지.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 미경 씨가 또다시 꿀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드세요. 고맙구나. 정숙 씨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쓴맛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나자 곧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잠들기 직전
정숙 씨는 문틈으로 미경 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미경 씨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일어나신 거 아닌가요? 아침 설거지도 안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잠을 너무 깊이 잔 것 같아. 깊이 주무시는 건 좋은데 해야 할 일은 하셔야죠. 정숙 씨는 고개를 숙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식사 후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숙 씨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다정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정숙 씨는 자신이 실수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적이 있을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 씨는 바느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수 노트를 펼쳐놓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잡는 손가락에 힘이 없었고 자꾸 실이 엉켰습니다. 정숙 씨는 바느질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동네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빈집들이 늘어나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숙 씨는 깜짝 놀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얼굴 많이 야위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 저 다 봤어요.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는 바쁘셔서 그래. 이해해야지. 아니에요. 엄마가 이상해요.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아빠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그냥 할머니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도윤이는 할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5살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또다시 꿀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정숙 씨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복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옷을 만들던 시절.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느질 방의 문이 잠기고 창문이 사라지고 정숙 씨는 혼자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아들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말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자수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들었던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힘들 때는 이 노트를 봐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정숙 씨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을 지켜줬을 텐데.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손자가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버틸 힘이 생기기를. 하지만 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도. 어머니,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미경 씨가 바느질 방으로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늘을 내려놓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부동산 관련 서류예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 말이에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대요. 정숙 씨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하세요. 기한이 있어요. 그래도 이걸 준혁이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 명의 재산이니까 어머니가 직접 하셔야 해요. 준혁이는 바빠서 이런 거 신경 못 써요. 미경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도 사인하세요.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세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미경 씨에게 건네자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보상금 받으면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미경 씨는 서류를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바느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여보, 이건 우리 손자 대학 학자금이요.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요라고 당부했던 통장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서랍도 뒤져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도 확인했고 이불 밑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나가 미경 씨를 찾았습니다. 저기, 혹시 내 방에서 통장 본 적 있니? 미경 씨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통장이요? 모르는데요. 어머니가 잘못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치매 증상 아닐까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미경 씨의 말에 정숙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깜빡한 걸까? 하지만 그 통장은 너무 소중해서 절대 함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바느질방으로 돌아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 씨가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숙 씨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아들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말대로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식사 후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통장에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 도윤이의 대학 학자금으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통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랍을 또 뒤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 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미경 씨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던 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익숙한 통장이 보였습니다. 정숙 씨의 통장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 씨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경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통장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어머니 명의로 좋은 투자처를 찾았어요. 이자가 훨씬 높은 곳으로 옮겼어요. 내 허락도 없이? 그 돈은 손자 학자금이야. 걱정 마세요. 더 불어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한테 좋은 일 해드리려고 한 건데 왜 그러세요? 미경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이건 남편이 남긴. 어머니, 치매 때문에 깜빡하실까봐 제가 대신 관리해드린 거예요. 고맙다는 말씀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따지시면 섭섭하죠.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협박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통장을 꽉 쥔 채 바느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다른 용도로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수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 지켰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가 가져온 꿀차는 평소보다 더 진했습니다. 정숙 씨는 차를 마시며 쓴맛이 유난히 강하다고 느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려다 현기증이 나서 벽을 짚었습니다. 미경 씨가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쉬세요. 대신 내일은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자수 노트에 이상한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통장 사라짐. 미경이가 가져간 것 같음. 6월 18일 서류에 서명함. 무슨 서류인지 잘 모름. 6월 20일 매일 밤 마시는 차 맛이 이상함. 정숙 씨는 메모를 적으며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진정시켰습니다. 이 노트가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할머니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 상태가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도윤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야위었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할머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아빠한테 말씀드릴까요? 정숙 씨는 급히 손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내 아빠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요. 괜찮아. 할머니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도윤이는 할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그날 밤 정숙 씨는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학자금은 잘 지키고 있어? 정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수 노트를 꺼내 들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쪽 귀퉁이에 작은 암호를 적었습니다. 7번째 자수 옷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둔 장소였습니다. 정숙 씨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낡은 집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정숙 씨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지옥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중고 휴대폰 하나 사도 돼요? 도윤이가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중고 휴대폰? 갖고 있는 거 쓰면 되지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테스트용으로 필요해요. 선생님이 추천하셨어요. 준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사줘야지. 얼마면 되는데? 5만 원이면 돼요. 중고라서 싸요. 알았어. 내일 돈 줄게. 도윤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윤이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증거를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도윤이는 학교 근처 중고폰 가게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카메라 기능을 테스트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녹화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도윤이는 학교 친구 중 컴퓨터를 잘 다루는 민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하면 몰래 녹화할 수 있는지, 파일을 어떻게 안전하게 백업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도윤아,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민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 거실 책장 위에 중고 휴대폰을 세워뒀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두고 카메라가 거실 전체를 비추도록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엄마가 물어볼까봐 미리 대답을 준비해뒀습니다. 충전하면서 음악 듣는 용도예요. 하지만 미경 씨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도윤이는 계속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또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할머니가 힘든 일을 또 시키지는 않을까? 오후 3시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도윤이는 급히 휴대폰을 회수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아빠가 출근한 직후였습니다. 미경 씨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리고 베란다 창문도 다 닦으세요. 미경아,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어제 너무 무리해서 허리가 아파. 쉬시면 안 되죠. 집에서 공짜로 사시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죠. 도윤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 앞에서 보이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오전 10시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8살의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할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김치와 밥만으로 식사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있었지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미경 씨가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제대로 안 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변명하지 마세요. 다시 하세요. 도윤이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니.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도윤이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엄마에게 들킬까봐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도윤이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너무 야위어서 뼈만 만져졌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손자의 눈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는 요즘 좀 힘든가 봐. 그래서 할머니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아. 그게 화풀이 수준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정숙 씨는 깜짝 놀라 손자를 봤습니다. 15살 소년의 입에서 학대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 엄마는. 할머니, 저 다 봤어요. 할머니가 무릎 꿇고 청소하는 것도,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도, 그리고 매일 밤 엄마가 뭔가 타서 주는 차도요.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보여주실 거 없으세요? 증거 같은 거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자수 노트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자신이 적어둔 메모들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는 메모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적힌 7번째 자수 옷가만이 뭐예요? 아, 그건. 정숙 씨는 옷장으로 가서 자수 천들이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7번째 옷감을 펼쳐 보이자 그 안에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서명했던 부동산 서류,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도윤이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서류에는 할머니 명의의 집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수익자는 박미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셨어요? 아니야. 재개발 보상금 받는 서류라고 해서 그냥 서명했어. 도윤이는 통장 거래 내역서도 봤습니다. 3천만 원이 인출되어 박미경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돈을 훔쳤네요.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도윤이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제가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안 돼. 도윤아, 그러면 내 가정이 깨져. 내 엄마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래도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 씨는 손자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할머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도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위험해지시면 그때는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이는 방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파일, 사진 파일, 그리고 할머니의 메모까지. 폴더 이름을 할머니를 지키기라고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이는 매일 거실에 휴대폰을 세워두고 녹화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도윤이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미경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 도윤아. 일찍 왔네. 할머니가 일지 작성을 또 안 하셔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중요하지. 할머니 건강 관리를 위해서잖아. 정말 그래서예요? 아니면 할머니를 통제하려고요? 뭐라고? 도윤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이와 미경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아들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이의 눈빛이 달라졌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준혁 씨 앞에서는 여전히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는 학교 친구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급식실 구석진 자리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너한테만 말할게. 도윤이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이거 진짜 심각한데. 바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은데 할머니가 말리셔.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하지만 이대로 두면 할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윤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을게.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아빠한테 보여드릴 거야.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민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윤이는 거실 책장에 휴대폰을 확인하려다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각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발견한 걸까? 도윤이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오후 3시쯤 엄마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휴대폰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며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엄마가 녹화를 중단시킨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영상들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미경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남편에게 반찬을 권했지만 도윤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휴대폰을 왜 거실에 두고 다니니? 미경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 씨도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충전하면서 음악 듣는 용도예요. 그래. 엄마는 내가 뭔가 다른 용도로 쓰는 줄 알았는데. 도윤이와 미경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정숙 씨는 식탁 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제 휴대폰 발견했어요. 그럼 어떡하니? 괜찮아요. 영상은 이미 다 백업해뒀어요. 엄마가 휴대폰을 지워도 소용없어요. 정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도윤아, 내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돼. 엄마한테 들키면.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15살 소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숙 씨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가 정숙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평소보다 더 큰 컵에 담긴 꿀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많이 피곤하시죠?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정숙 씨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쓴맛이 났습니다. 미경아, 이 차 맛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새로운 약초를 넣어봤어요. 숙면에 더 좋다고 해서요. 미경 씨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는 불안했지만 차를 다 마셨습니다. 거절하면 며느리가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정숙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졸음이 밀려왔고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가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였습니다. 도윤이는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저래요? 미경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그냥 주무시는 거야. 피곤하셔서. 이상한데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도윤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하자 미경 씨가 막아섰습니다. 괜찮아. 내가 확인했어. 너는 방에 가서 공부해. 하지만, 가라고. 미경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이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도윤이는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빈 찻잔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방을 확인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도윤이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정숙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안 깨어나요. 미경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확인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신가 봐. 조금 더 주무시게 놔둬. 이상해요. 흔들어도 안 깨어나는데요. 괜찮아.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 학교 늦겠다. 빨리 가. 도윤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할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이는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 할머니가 안 깨어나셔. 도윤아, 이제는 정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오늘 집에 가서 할머니 상태 확인하고 이상하면 바로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오후 4시 도윤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숙 씨는 손자를 보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숙 씨는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늘었습니다. 도윤이는 울음을 참으며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아빠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낡은 집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져갔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일찍 들어갈 것 같아. 저녁 6시, 준혁 씨가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해결되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 준비할게. 미경 씨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숙 씨에게 더 강한 수면제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6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 진짜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미경 씨는 바로 다정한 며느리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숙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준혁 씨가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숙 씨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경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아침부터 많이 움직이셨거든요. 그래도 이상한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조금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때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를 보자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할머니 일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준혁 씨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거실로 나가자. 여보, 저녁 먼저 먹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미경 씨가 끼어들었지만 준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이 표정이 심상치 않아. 지금 들어야 할 것 같아. 준혁 씨와 도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 씨도 따라 나왔지만 부엌 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습니다. 아빠, 이거 봐주세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경 씨가 정숙 씨에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요. 다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정숙 씨가 혼자 김치만으로 식사하는 장면, 미경 씨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장면, 정숙 씨가 무거운 빨래를 하는 장면. 준혁 씨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엌에 서 있던 미경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그건 오해야. 미경 씨가 다가오려 하자 도윤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아빠, 더 있어요. 도윤이는 할머니의 자수 노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정숙 씨가 적어둔 메모들, 그리고 숨겨둔 서류들. 이건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명의 집도 팔았어요. 할머니 허락도 없이요. 준혁 씨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준혁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이 너무 급해서. 돈이 급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거야?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겨우 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박 빚 때문이었어. 작년부터 온라인 카지노를 했는데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어. 미경 씨가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이 줄어든 것, 친구가 소개해준 도박, 점점 커진 빚, 채권자들의 협박. 그래서 어머니 돈을 훔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학대한 거야? 학대가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어머니가 돈을 안 빌려주셔서. 안 빌려주는 게 당연하지. 그 돈은 도윤이 학자금이었어. 준혁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이는 아빠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매일 밤 어머니한테 뭔가를 먹인 거? 수면제였어. 그냥 푹 주무시라고. 수면제를? 의사 처방도 없이? 준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의정부시 청룡동인데요. 어머니가 의식이 흐릿하세요. 약물 과다 복용 의심됩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구급차는 안 돼. 이웃들이 다 알게 돼.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올라왔고 정숙 씨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최근에 무슨 약을 드셨나요? 수면제요. 매일 밤 먹었다고 합니다. 처방받은 약인가요? 아니요. 그냥 임의로 먹인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이송해야겠습니다. 약물 중독 가능성이 있어요. 정숙 씨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준혁 씨와 도윤이가 함께 탔습니다. 미경 씨는 집에 남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도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숙 씨는 손자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집안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씨는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링거가 꽂히고 산소호흡기가 씌워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 준혁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약물 성분 확인을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이건 명백한 학대 사례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도윤이가 찍은 영상들을 제출했습니다. 일단 부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면 진술을 받겠습니다.
밤 10시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 상태도 매우 안 좋고요. 의사의 말에 준혁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빨리 아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자정쯤 정숙 씨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자 아들과 손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정숙 씨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준 차, 점점 흐려지는 의식, 그리고 손자의 목소리. 도윤아.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도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할머니를 구했구나.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준혁 씨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말을 안 했으니까. 정숙 씨는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며느리, 자신의 돈을 훔쳤던 며느리.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손자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할머니를 지켜줬어요. 우리 손자가 진짜 용감해요. 정숙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사흘 후 정숙 씨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 치료 덕분에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야위어 보였습니다. 좋아졌어.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도윤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자수 노트에 적으신 아무 말이에요. 7번째 자수 옷감 아니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뒀지. 내가 이미 찾았잖니. 네, 그런데 혹시 더 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뭔가 더 남겨두신 것 같아서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보험 증권 원본이야. 미경이가 내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말이야. 도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생명보험이요? 응. 작년 5월쯤이었나? 미경이가 서류를 들고 와서 사인하라고 했어. 노후 대비 보험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생명보험이었어. 수익자가 누구예요? 미경이지. 도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증권은 어디에 있어요? 바느질 방 서랍 맨 밑에 빨간 천으로 싼 작은 상자가 있어. 그 안에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준혁 씨가 병원에 왔습니다. 도윤이는 아빠에게 할머니가 말한 보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서 그 상자를 찾아야 해요. 알았어. 지금 가자. 준혁 씨와 도윤이는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경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왔어. 미경 씨는 초췌한 얼굴로 남편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숙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느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자수 천들이 쌓여 있고 바늘과 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 서랍에 빨간 천으로 싼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천을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권, 계약서, 그리고 정숙 씨가 직접 쓴 편지. 준혁 씨는 보험 증권을 펼쳤습니다. 피보험자는 오정숙, 수익자는 박미경, 보험금은 1억 원. 이게 준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돈을 받으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 씨 명의의 집 매각 계약서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예상액은 2억 5천만 원. 그런데 수익자란에 박미경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허락 없이 한 거였구나. 준혁 씨는 마지막으로 정숙 씨가 쓴 편지를 펼쳤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이 편지를 읽어주길 바란다. 나는 며느리 미경이가 무서웠다. 매일 밤 마시는 차에 뭔가 탔다는 걸 알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것도 알았고 내 집이 팔린 것도 나중에 알았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준혁이가 힘들어할까봐, 도윤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내 잘못이었다. 침묵한 것이 더 큰 죄를 만들었다.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 것이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길. 그리고 도윤이를 잘 돌봐주길. 사랑하는 아들 준혁아, 손자 도윤아,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 올림. 준혁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힘들어 하셨구나. 그때 거실에서 미경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찾았어? 준혁 씨는 서류들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경 씨 앞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명의로 생명보험을? 수익자가 너로? 미경 씨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노후 대비.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살인 계획이잖아.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 집을 팔아서 2억 5천을 내가 받으려고? 여보, 그게 아니라 빚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미경 씨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 매일 수면제를 탔잖아. 식사도 못하게 했잖아. 그게 모르게 한 짓이야? 준혁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생명보험 증권과 부동산 계약서요.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준혁 씨는 아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냉정하게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게 전송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사랑해주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돈 때문에 미쳐 있었어. 채권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집에 찾아온다고 하고 정신이 없었어. 미경 씨는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이 7천만 원까지 불어났다는 것, 채권자들이 남편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그래서 정숙 씨의 돈과 집이 필요했다는 것.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용서받을 수 없어. 준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미경 씨는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준혁 씨와 도윤이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숙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생명보험과 집 매각 서류 찾았습니다. 경찰에 다 제출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이는 지금 어디 있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그래.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니야,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미경이 선택이었어.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미경이는 처벌을 받겠지. 오후에 담당 형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분이 언제부터 이상하게 대했나요? 정숙 씨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6월쯤부터였던 것 같다고, 처음에는 말투가 차가워지더니 점점 심해졌다고. 매일 밤 차를 주셨나요? 네, 꿀차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차인 줄 알았는데 점점 쓴맛이 강해지더라고요. 그걸 마시고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정신이 멍했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형사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건 언제 아셨나요? 6월 중순쯤이었어요. 서랍에서 통장이 없어져서 찾았는데 미경이 방에서 발견했어요. 잔액이 0원이었어요. 그때 왜 아들분께 말씀 안 하셨나요?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깨질까봐. 그리고 치매 때문에 제가 깜빡한 거라고 생각할까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은 노인 학대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침묵하시죠. 가족을 지키려고. 진술이 끝나고 형사가 나간 후 정숙 씨는 아들과 손자를 불렀습니다. 준혁아, 도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나는 미경이를 용서하고 싶어. 준혁 씨와 도윤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아. 하지만 미경이도 힘들었을 거야. 도박 중독은 병이잖니. 그리고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건 나한테도 힘들 것 같아.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미움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 물론 잊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어. 도윤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만큼 강하지 못해요. 괜찮아, 도윤아. 넌 충분히 강해. 할머니를 지켜준 용감한 손자야. 준혁 씨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병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용서하는 게 맞죠? 별이 반짝이는 것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박미경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3개월 후 의정부 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시어머니께서 선처를 탄원하신 점, 피고인이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은 면하게 합니다. 단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의무 이수 200시간,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는 준혁 씨와 도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미경 씨가 정숙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일어나요.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경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경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 너는 이제 치료를 받고 새 출발해.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준혁 씨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도윤아,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잘 살 거예요. 엄마도 건강하게 지내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15살 소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재판 후 준혁 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미경 씨도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경 씨가 훔친 돈과 집 매각금은 모두 정숙 씨에게 돌려졌습니다. 한 달 후 정숙 씨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로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준혁 씨와 도윤이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재개발로 철거될 예정이던 옛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이 할머니 방이에요. 제일 햇살 잘 드는 곳으로 골랐어요. 고맙다, 도윤아. 정숙 씨의 방에는 바느질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수 노트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바느질하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정숙 씨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도윤이의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맙다, 준혁아. 내가 요리도 하게 됐구나. 회사 일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 늘렸어요. 이제 어머니랑 도윤이를 제대로 챙길 거예요. 준혁 씨는 어머니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작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했어요. 뭐라고? 제가 할머니를 지킨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본보기가 된다고요. 도윤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숙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 후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평화롭다는 생각. 할머니, 엄마 용서하신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나는데. 도윤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움을 품고 살면 내가 더 힘들거든. 도윤이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한 일은 너무 나쁜 거잖아요. 맞아. 나쁜 일이었어. 하지만 엄마도 병 때문에 그랬던 거야. 도박 중독이라는 병.
병이면 다 용서되는 건가요? 용서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 그리고 이제 엄마는 치료를 받고 있잖니.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치료센터에 있는 미경 씨를 면회 갔습니다. 준혁 씨와 도윤이는 반대했지만 정숙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 제대로 끝을 내야지. 면회실에서 미경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머리는 짧게 잘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어떻게 지내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제가 왜 그랬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미경 씨, 네, 어머니.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알아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요. 도윤이는 잘 크고 있어요. 착하고 씩씩하게.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죠.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힘든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치료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요. 건강하게.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면회실을 나서며 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자수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며느리를, 나 자신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정숙 씨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별빛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의정부시 가능동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바느질 공방. 정숙 씨는 79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느질 공방을 열어 동네 사람들에게 자수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도윤이가 방과 후 공방에 들렀습니다. 16살이 된 도윤이는 키가 더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공방 안에는 5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주부 2명, 60대 할머니 2명, 그리고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응, 오늘은 손녀 둘이 더 왔어. 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을 소개했습니다. 손녀라고 부르지만 실제 손녀는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공방에 오는 모든 사람을 손녀, 손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자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꽃잎을 수놓는 중이었는데 실이 자꾸 엉켰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 서두르면 실이 엉키지. 인생도 그래. 천천히 한 땀 한 땀. 정숙 씨는 학생의 손을 잡고 바늘질을 가르쳤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의 학대로 떨렸던 손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게 되신 거예요? 60대 할머니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나 젊을 때부터 했지. 한복집을 40년 넘게 운영했어.
손끝으로 밥 먹고 살았지. 힘든 일도 많으셨죠? 그럼 많았지. 특히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어.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 내 손자가 도와줬고 아들이 지켜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도윤이는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나가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공방에 정숙 씨와 도윤이만 남았습니다. 도윤이는 청소를 도우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공방하시는 거 재미있으세요? 그럼 재미있지. 사람들이 오면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아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보람 있어. 할머니, 예전 생각 안 나세요? 힘들었던 일들? 정숙 씨는 바늘과 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나지. 어떻게 안 나겠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아.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할머니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그리고 살아남았으니까 계속 살아가는 거고. 두 사람은 공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도윤아, 올해 고등학교 가면 공부 많이 바쁘겠다. 네, 그래도 할머니 공방은 계속 도우러 올게요. 고마워. 우리 손자가 제일 착해. 집에 도착하니 준혁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혁 씨는 회사 일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오셨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다, 아들. 저녁 식사를 하며 세 식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준혁 씨는 회사 일을, 도윤이는 학교 일을, 정숙 씨는 공방 일을. 아빠, 다음 주에 학교에서 효도 UCC 대회가 있는데 저 할머니 이야기로 만들어도 돼요? 어머니께 물어봐야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너무 슬프게 만들지는 마. 알겠어요. 할머니가 이겨낸 이야기로 만들게요. 식사 후 정숙 씨는 발코니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준혁이가 좋은 아빠가 됐고 도윤이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 정숙 씨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다음 주 도윤이의 학교에서 효도 UCC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정숙 씨와 준혁 씨도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도윤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79살이십니다. 도윤이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에는 공방에서 바느질을 가르치는 정숙 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영상에는 정숙 씨가 학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마지막 장면에는 정숙 씨, 준혁 씨, 도윤이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할머니는 제 영웅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도윤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고마워, 도윤아. 할머니를 영웅이라고 해줘서.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에요. 저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리고 공방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날 도윤이는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으며 도윤이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미경 씨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길러졌고 얼굴에는 화장기 없이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미경 씨는 공방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자수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치료 잘 끝냈어요? 네, 6개월 프로그램 다 마쳤어요. 이제는 도박 생각 안 나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는지. 정숙 씨는 자수를 계속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제대로 된 삶을. 그게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미경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는 잘 있나요? 응, 잘 있어요.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숙 씨는 바늘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도윤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준비가 됐을 때 만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미경 씨는 일어서며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네요. 어머니답게 예쁜 곳이에요. 고마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당신도. 미경 씨가 나간 후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꽃 한 송이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그날 저녁 집에서 세 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누가 왔었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왔었어. 도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인사하러 왔더라. 치료 끝났다고.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도윤이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직 엄마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해.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만나면 돼. 준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나시면서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다 정리된 기분이야.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그날 밤 정숙 씨는 자수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마지막 용서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 진심으로 새 출발을 바라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단지 감사함만 남아 있습니다. 나를 구해준 손자에게, 나를 지켜준 아들에게,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치 바느질하듯이 정숙 씨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우리 잘 이겨냈죠?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여름, 공방은 더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정숙 할머니 바느질이 최고예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위로가 돼요. 정숙 씨는 학생들과 웃으며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학생은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학생은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공방에 들렀을 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동네 영웅이야. 도윤이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공방 창가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단풍, 정말 예쁘다. 올해는 특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 올해는 특별한 해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한 해니까. 도윤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행복해. 너랑 내 아빠가 있고, 공방도 있고, 매일 바느질도 할 수 있고,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세 식구는 작은 트리를 장식하고 케이크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 행복한 한 해였어.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도윤이가 할머니와 아빠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뭐니? 열어보세요. 정숙 씨가 선물을 풀자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직접 자수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걸 할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제가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정숙 씨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할머니 평생 간직할게. 그날 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행복해요. 우리 손자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소. 정말 잘 버텼소.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자신의 힘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남편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정숙 씨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정숙 씨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공방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준혁 씨와 도윤이 그리고 공방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모두가 노래를 불렀고 케이크에 초를 불었습니다.
소원 빌으세요, 할머니. 정숙 씨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계속되기를. 초를 불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당신도 이미 강해요. 다만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이 나간 후 정숙 씨는 공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자수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79 할머니가. 정숙 씨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매듯이 정숙 씨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짜맞춰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마음은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랑과 감사뿐이었습니다. 바느질 방의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